자, 우리 지난 시간에 참조출, 값호출, 이름호출에 대한 파라메타 패싱에 대한 예제를 처음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파라메타 패싱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 계산형 언어 중에 알고를 설명을 드렸고, 알고 이 뒤에 생긴 언어들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언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은 언어고 굉장히 좋은 언어였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블락구조라는 것, 제기법이라는 것, BNF라는 것, 프리포맷이라는 거 잘 알아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베이직 언어를 설명을 드렸고, 베이직에서는 타임쉐어링 시분할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시분할 시스템, 이제까지 컴퓨터 기술 중에 가장 뛰어난 기술이라고도 설명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사무처리용 언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처리용 언어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사무실에서 뭐 쓰는 언어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무처리용 언어라는 것은 주로 I/O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언어입니다. I/O라는 것은 인풋과 아웃풋이죠. 그래서 입출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고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재고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항목이 몇 개 들어오고 어떤 항목이 몇 개 나갔는지, 현재 남아있는 재고는 몇 개가 있는지를 계산하는 문제이죠. 바로 이런 입출력에 관련되어 있는 재고관리 프로그램은 주로 사무처리용 언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런 사무처리용 언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언어이 코볼이 있고요. 코볼 다음에 이 언어를 대체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PL1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코볼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주로 입출력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지금도 대부분의 언어들이 코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재고 관리 설명을 했고요. 또한 예를 들어 우리 병원 얘기를 한번 해보면 병원에서 주로 하는 일은 환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일입니다. 결국은 입출력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죠. 혹시 환자에 대한 수가를 계산한다거나 이런 것이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에서 병원 관리 프로그램은 주로 I/O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니까 바로 사무처리용 언어인 코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코볼은 Common Business Oriented Language의 약자고요. 여기 있는 대로 아직도 가장 널리 쓰이는 프로그램 언어이지만 대학에서는 외면당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지금 C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포츄란도 한때는 다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이었고요. 코볼도 마찬가지로 한때는 다 배우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대학에서 코볼을 가리키는 대학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유 중 하나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코볼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들을 범용 언어라고 보통 설명을 하죠. 범용 언어들을 주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코볼을 외면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범용 언어를 가지고 그럼 I/O가 일어나는 문제를 코딩을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무처리용 언어로 특징을 가진 언어로 했을 때보다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문제에 따라서 거기에 잘 맞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맞고요. 이런 코볼은 여기 있는 대로 대략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계 독립적입니다. 머신 인디펜던트. 우리가 이거하고 대립되는 얘기는 기계 의존적이다. 머신 디펜던트 하다라는 얘기를 쓰고요. 여기 있는 대로 특정한 기계에 국한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컴퓨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거는 다른 컴퓨터들을 여러분들은 사용해 보지 않았고 PC라는 컴퓨터만 사용을 해봤습니다. PC의 사양이 다른 것도 그럼 다른 컴퓨터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많이 얘기를 듣는 얘기는 PC하고
예를 들어 슈퍼컴이라는 컴퓨터가 있다고 했을 때 두 개의 기계가 있는데 어떤 내가 문제가 주어졌을 때 프로그램을 짜는데 가까이 기계에 대한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 그 언어는 기계 의존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타겟 머신을 잘 알아야 우리가 프로그래밍이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때 기계 의존적이 되는 것이고요. 기계 의존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기계의 특성을 모두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기계 독립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요. 그것은 또한 하이레벨 랭귀지로 갈수록 기계 독립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특정한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어떠한 기계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들은 주로 기계 독립적인데 코볼은 그런 고급 언어 중에서도 가장 기계 독립적인 언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머신에 가도 코볼 프로그램은 거의 수정 없이 다 사용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볼은 문서가 좋은 언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모든 프로그램이 다 완성이 돼서 완성이 된 다음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서화를 하는 작업이 남아 있는데요. 간단한 문서로서는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많이 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달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도큐멘테이션을 만들어 놔야지만이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예를 들어 뭐 한 달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이게 뭘 짠 프로그램인지 왜 이렇게 짰는지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걸 대비해서 문서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언어들은 프로그램이 완성된 다음에 문서화를 해야 되는데 코볼은 문서화가 좋은 언어란 뜻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문장, 도식 등을 사용하여 문서하는 것이고 코볼은 프로그램이 영어 문장과 유사하여 프로그램 자체가 문서화되는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볼은 문서화가 좋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코볼 자체의 신텍스가 프로그램 영어 문장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뭐 취합문에서 A equal B라고 썼던 것을 move A to B라고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move B to A라고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B에 있는 값을 A에 치환시키라고 하면 지금처럼 move to라는 문장을 사용을 했죠. 바로 그것이 코볼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신텍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 자체를 그냥 읽게 되면 이 줄이 뭘 뜻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서화가 좋은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볼에서는 레코드 구조를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레코드라는 레코드 다음 단계는 이제 D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코드 구조냐 혹은 배열 구조냐를 이제 일반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들 C 언어에서도 구조형을 배우셨죠. 그래서 구조형의 대표적인 형으로는 배열과 레코드가 있고요. 그 중에 배열은 첫 번째 원소의 상대적 위치인 첨자로 원소를 식별하는 동질적 자료의 집합이고 레코드는 원소를 식별자로 구별하는 이질형 자료의 집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배열이라는 놈은 일단은 여기 있는 대로 그 동질성 자료니까 호모지니어스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인테자 A10이라고 주어지면 10개의 컴포넌트가 주어지는데 그것들이 다 각각의 컴포넌트의 데이터 타입이 뭐냐? 인테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질성 자료란 뜻입니다. 동질성 자료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레코드는 안에 있는 각각의 그 내용들이 동질한 자료를 가져도 되지만 갖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heterogeneous data, 이질형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레코드에서는 첫 번째 원소를 정수형, 두 번째 원소를 실수형 뭐 이렇게 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배열하고 레코드는 결국은 액세스하는 타임이 배열이 훨씬 더 빠르다는 뜻이고요. 레코드는 액세스하는 타임이 앞에 있는 그 개수들을 주소들을 모두 다 더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액세스 타임이 배열보다 느리다는 뜻이고, 반면에 배열은 스토리지를 낭비하는 반면에 레코드는 스토리지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코드 구조를 처음으로 사용한 언어가 바로 코볼이고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IO에 주로 일어나는 재고 관리나 이런 것을 쓸 때 주로 레코드 구조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구조와 실행 부분이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자료 구조, 데이터를 표현하는 부분하고 실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부분이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코볼 언어는 다른 언어들하고 다르게 반드시 4개의 디비전으로 구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도 바뀌면 안 되고요. 첫 번째 디비전은 아이덴티피케이션 디비전, 두 번째는 인바이러먼트 디비전, 세 번째는 데이터 디비전, 네 번째는 프로시저 디비전에서 코볼 언어는 4개의 디비전으로 구성되고 순서도 이 순서로 돼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기사 시험이나 이런 데도 자주 등장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 디비전에서는 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뭐 그런 내용들을 적는 부분이고요. 인바이러먼트 디비전은 오브젝트 컴퓨터, 그 다음에 소스 컴퓨터의 부분을 적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기계 독립적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인바이러먼트 부분에 내가 사용할 컴퓨터를 적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특정한 기계에 국한하지 않고 머신 인디펜던트하다는 뜻으로 설명을 했던 거고요. 자, 데이터 디비전은 우리가 데이터를 각각에 대한 변수에 대한 데이터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표현을 했는데 코볼에서는 데이터 디비전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 부분하고 실행 부분은 바로 프로시저 디비전입니다. 이것이 실행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부분, 실행 부분이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실제 4개의 디비전으로 프로그램은 구성되어 있고 실행하는 부분은 어디냐? 바로 프로시저 디비전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바로 코볼 언어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카테고리로서 인공지능 언어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언어 지난번에 잠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고요. 자, 인공지능 언어라는 것은 숫자보다는 기호를 다루는 언어고 강력한 리스트 처리 기능입니다. 주로 인공지능은 어떤 얘기냐?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는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능을 준다는 뜻이었는데, 그 지능의 의미를 결국은 안에 있는 데이터를 서치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서치할 것이냐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에서 사용한 링크드 리스트, 리니어 리스트 이런 것들이 다 인공지능에서 주로 사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언어는 지금처럼 리스트 처리가 가능해야지만이 되고요. 그것이 어떤 리스트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좋은 언어가 바로 우리가 인공지능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언어 중에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리스프이고요. 리스프는 여기 있는 대로 리스트 프로세싱 약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리스트를 처리하는 데 좋은 언어라는 것을 그냥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프라는 언어는 처음 나올 때는 함수 언어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절차 언어를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리스프는 절차 언어가 아닙니다. 함수 언어로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계산을 수학적 함수의 평가로 취급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의 하나로서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함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테고요. 그래서 이런 함수 언어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절차 언어가 아니고요. 그런데 실제 이제 리스프이 처음 나올 때는 이런 함수 언어를 택했고요.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리스프 언어는 프렌치 하스칼 리스프나 커먼 리스프 같은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언어는 함수 언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들은 절차 언어로 쓰고 있고요. 원래 나올 때의 개념은 함수 언어로 나와 있는 언어가 바로
리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비에서 또 알아야 될 것은 폴란드식 표기법입니다. 자, 신텍스를 표기하는데 이 폴란드식 표기법을 다른 말로 포리스 노테이션, 프리픽스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프리픽스는 배우셨죠? 프리픽스, 포스트픽스, 인픽스요. 그래서 바로 프리픽스 형태로 신텍스를 표현하는 방법이 폴란드식 표기법이고 리스브는 신텍스가 폴란드식 표기법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폴란드식 표기법은 여기 있는 대로 폴란드의 얀 루카시에비치라는 사람이 1920년대에 제창한 논리식의 표기법으로 산술식에도 적용할 수 있고요. 산술식을 표기할 때 피연산자를 연산자 뒤에 놓는 표기법으로 예를 들면 산술식 A 곱하기 괄호 열고 B 더하기 C 괄호 닫고를 곱하기 A 더하기 BC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것처럼 연산자가 앞에 오고 피연산자가 뒤에 오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는 프리픽스 형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꾸로 된 형태는 포스트픽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프리픽스, 포스트픽스, 인픽스를 얘기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 형태라는 것은 추리에 들어가 있는, 추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선형으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이진 추리를 선형으로 표기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폴란드식 표기법인 첫 번째 프리픽스 방법, 전위 표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역 폴란드식 표기법이라고 해서 리버스 포리스 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는 포스트픽스 표기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인픽스인 중위 표기 방법에서 세 가지 방법이 바로 이진 추리에 있는 내용을 선형으로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에 관련돼서는 어떤 산수식이 주어졌을 때 산수식의 내용을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추리에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추리에 저장되어 있는 이진 추리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아까처럼 트레버설을 해서 전위 표기, 중위 표기, 후위 표기로 표현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프로그램 언어론 시간, 자료 구조 시간 뭐 등등에서 다 배웠을 테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냥 맛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위 표기 방법, 후위 표기 방법, 중위 표기 방법은 추리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추리 순회를 한 결과를 선형으로 표기하는 방법이고요. 그래 어떻게 선형으로 표기할 때 이제 그러면 추리를 트레버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리를 프리오더로 트레버설을 하면 결과는 프리픽스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추리를 인오더 중위 순회를 하게 되면 결과는 인픽스 중위 표기 방법이 되고 추리를 포스트오더 후위 순회하면 그 결과는 포스트픽스 후위 표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잠깐 아까 봤던 대로 어떤 산술식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산술식을 첫 번째는 이진 추리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산술식을 그냥 저장할 수가 없고 산술식에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적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를 괄호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곱하기, 나누기가 더하기, 빼기보다 높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산술식의 우선순위는 A 곱하기 B를 먼저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C 나누기 D를 두 번째로 해야 되고 세 번째는 A 곱하기 B의 결과값하고 C 나누기 D의 결과값을 더하기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했던 대로 이 산술식을 연산할 때 가장 늦게 연산하는 연산자가 누구냐를 찾아내야 되고요. 가장 늦게 연산하는 연산자예요. 그것을 우리는 중심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산술식은 중심 연산자가 첫 번째 중심 연산자는 도하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늦게 아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연산한 다음에 도하기를 하는 거죠. 도하기 연산자가 중심 연산자니까 첫 번째 중심 연산자를 루트 노드에 넣습니다. 이렇게요. 자, 루트 노드에 넣으면 이진 추리고 이진 연산이기 때문에 왼쪽에는 도하기 연산자의 왼쪽에 있는 서브 추리를 그 다음에 오른쪽 추리에는 이진 연산자의 오른쪽 서브 추리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갔더니 A 곱하기 B가 있죠. 여기서도 중심 연산자를 찾아봤더니 곱하기가 될 테고요. 곱하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A가 오른쪽에는 B가 있으니까 바로 이 형태가 되겠죠. 자, 더하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는 C 나누기 D가 있는데 중심 연산자는 나누기고요. 나누기의 왼쪽에는 C, 오른쪽에는 D가 있으니까 바로 이 산술식에 대한 이진 추리는 이런 모양으로 저장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예를 들어 프리픽스 형태로 결과를 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프리픽스는 아까처럼 연산자가 그 비연산자보다 앞에 오는 방법입니다. 추리를 순회하라고 얘기했는데 프리오더로 순회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프리오더는 어떻게 순회하느냐? 루트를 먼저 찾고요. 두 번째는 왼쪽 서브 추리를 찾고 오른쪽 서브 추리를 찾는데 얘들을 리커시브하게 하랍니다. 자, 그런 뜻은 루트 노드를 먼저 찾은 다음에 왼쪽 서브 추리에 갔더니 추리가 생겨 있으면 다시 리커시브하게 루트를 찾고 왼쪽 서브 추리, 오른쪽 서브 추리를 하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보면 첫 번째 더하기를 먼저 찾아내고요. 왼쪽에 갔더니 서브 추리가 생겨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루트를 찾으니까 곱하기를 찾고요. 곱하기를 찾은 다음에 왼쪽 서브 추리를 또 가야 되죠. 갔더니 이번 추리가 아니고 A밖에 없고요. 오른쪽 서브 추리 갔더니 B가 나타나서 더하기 곱하기 A, B까지를 찾아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루트 왼쪽 서브 추리까지를 찾았고요. 이번 자는 다시 오른쪽 서브 추리 찾아야 되는데 서브 추리에 갔더니 다시 추리가 있으니까 리커시브하게 루트부터 찾으면 되죠. 루트 갔더니 나누기 왼쪽 서브 추리 갔더니 C, 오른쪽 서브 추리 갔더니 D를 찾는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얘를 우리는 프리픽스라고 표현하겠다는 뜻이었겠죠. 이 추리를 가지고 프리픽스로 표현하라고 하면 이런 결과가 됐고 표현된 결과를 봤더니 연산자가 오퍼런드들보다 앞에 표현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고요. 자, 후위 표기한 방법은 포스트 오더로 트랩을 살아야 되고 포스트 오더는 레프트 서브 추리, 라이트 서브 추리, 루트의 순서로 리커시브하게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서브 추리 먼저 갔더니 여기에 갔더니 추리가 생기니까 또 레프트 서브 추리를 가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A를 찾아내고요. 오른쪽 서브 추리니까 두 번째 B를 찾아내고요. 루트를 찾아가려니까 곱하기를 찾는 거죠. 이 추리를 끊었으니까 이 왼쪽 서브 추리에서 오면 지금 이만큼을 찾아낸 거고 왼쪽 서브 추리를 다 찾으니까 이제 오른쪽 서브 추리 가서 리커시브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왼쪽 서브 추리를 또 찾는 거죠. C, 오른쪽 서브 추리 D, 루트 나누기. 그런 다음에 왼쪽 서브 추리, 오른쪽 서브 추리 루트가 되니까 더하기를 찾으면 되죠. 바로 후위 표기는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고 결과를 봤더니 피연산자가 연산자보다 앞에 오는 방법이죠. 반면에 인픽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쓰는 그냥 산수식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피연산자하고 피연산자 사이에 연산자가 오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오더 방법은 레프트 서브 추리, 루트, 라이트 서브 추리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리커시브하게요. 결과는 바로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프로그램 언어론 책이나 자료구조 책을 참조하셔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트레버사라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수식이 주어졌을 때 추리로 변환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겠고 세 번째는 결과로 탐색한 결과인 프리픽스, 인픽스, 그 다음에 포스트픽스에 대한 내용도 아셔야지만이 됩니다. 자, 리스프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가베이지 코렉션입니다. 가베이지 코렉션도 많이 들었을 건데 바로 가베이지 코렉션을 처음으로 사용한 언어가 바로 리스프입니다. 메모리 관리 기법 중에 하나로 프로그램이 동적으로 할당했던 메모리 영역 중에서 필요 없게 된 영역을 해제하는 기능이 바로 가베이지 코렉션이고요. 그래서 리스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 맥카시가 처음으로 개발을 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언어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언어들은 프로그램 언어론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언어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항목이 식별자와 변수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별자하고 변수를 여러분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식별자는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변수는 베리어블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쓰게 되면 그런 이름들을 우리는 다 뭐라고 부르느냐?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변수하고 식별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대로 식별자와 변수는 일단은 만드는 방법, 이름이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방법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변수를 만드는 방법을 이미 설명을 했었고요. 그럼 변수를 만드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식별자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언어에서 배우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C 언어라고 하면 첫 번째 변수의 첫 번째 자는 영문자이거나 영문자, 소문자, 대문자를 쓸 수 있죠. 그다음에 언더바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 자부터는 영문자, 소문자, 대문자이거나 숫자, 언더바가 되는 것이죠. 그걸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변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C언어에서 식별자를 만드는 방법도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이름을 A123이라는 이름을 하나 써놓게 되면 A123이 식별자인지 변수인지는 그냥 A123을 보고는 알 수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식별자는 어떤 대상을 유일하게 식별 및 구별할 수 있는 이름을 뜻하고요. 이는 정보를 처리하려면 그 정보를 가리킬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식별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요. 변수라는 놈은 실행 시간에 저장된 값이 변경될 수 있는 객체를 의미하며 보통 변수라는 것은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절차 언어를 얘기할 때 변수를 사용한다는 얘기했고 변수는 값을 저장할 위치를 나타내야지만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바로 그 절차 안에서 사용하는 변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름은 사용하는 만드는 방법은 똑같은데 결국은 프로그램에 사용하면 값을 저장하기 위한 위치를 나타내는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인 그냥 식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어떤 대상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식별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는 식별자와 변수 중에 식별자로 이름을 쓰는 것이 맞고요. 그것을 식별자를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면 변수라고 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 언어는 식별자로 사용될 수 있는 문자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C와 C++ 계열에서는 영문, 대문자와 소문자, 숫자, 언더바만이 식별자를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뭐 A123이라든가 AAA는 모두 식별자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변수가 되려면 값을 저장하는 기억 장소의 위치를 나타내줘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C언어에서 인테자 A라고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그런 의미는 어떤 뜻이냐? A라는 변수를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거라고 쓰는 거죠. 사용한다는 뜻은 그 변수에다 값을 저장해야 되니까 기억 장소 할당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기억 장소 안에다가 값을 저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값을 저장할 때는 우리가 보통 치환문을 이용해서 값을 저장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식별자하고 변수 두 가지를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절로 넘어가면 번역기에 대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번역기 잠깐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수업하고 있는 컴파일러라는 것도 번역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번역기는 소스 프로그램을 오브젝트 프로그램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다 번역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소스하고 오브젝트 프로그램이 동등한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지만이 되겠죠. 그래서 동등한 의미를 갖는 소스하고 그거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지면 그걸 바꾸는 중간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다 번역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기를 정의하는데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하여 그와 동등한 의미를 갖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된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을 우리는 번역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소스 프로그램을 오브젝트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것은 다 번역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번역기에 그래서 입력 프로그램을 우리는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출력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번역기, 대표적인 번역기는 여기서 나왔던 대로 어셈블러가 있고요. 컴파일러가 있고 프리프로세서가 있고 인터프리터가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1.1절에서 어셈블러를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기계어를 이제 사람들이 사용을 했었는데 컴퓨터는 기계어만을 알아들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계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니까 뭐 문제 없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는 거죠. 이유는 기계어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 더 쉬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계어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쓰기 쉬운 언어를 만들어냈고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나온 어셈블리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셈블리어로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보니까 컴퓨터라는 놈이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명령어를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죠. 이유는 컴퓨터라는 놈은 기계어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다르다라고 하면 그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 혹은 언어를 번역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가 예를 들었었죠. 한글만 아는 사람하고 영어만 아는 사람이 한글만 아는 사람이 한글로 설명했을 때 영어만 알아듣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에 통역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고급 언어에서 프로그래머 언어에서는 통역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번역기라고 부른다는 뜻이고요. 우리 번역기는 트랜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번역기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온 번역기는 어셈블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셈블러는 어셈블리어로 작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기계어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번역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작성한 어셈블리어를 기계어로 어셈블러가 바꿔주면 컴퓨터는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듣고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고요. 그 결과를 다시 어셈블리어로 출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놈을 우리는 어셈블러라고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컴파일러도 마찬가지로 번역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컴파일러는 이제 사람이 어셈블리어 언어를 썼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불편했고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언어들을 원했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고급 언어라고 하이레벨 랭귀지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하이레벨 랭귀지를 받아서 어셈블리어나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번역기를 컴파일러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어셈블리어나 기계어 프로그램으로 번역해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고급 언어를 컴파일러가 어셈블리 언어로 번역해준다고 하면 그 어셈블리 언어를 컴퓨터가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느냐? 바로 전에 얘기했던 어셈블러를 다시 콜해서 어셈블러라는 놈이 기계어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 과정을 거쳐서 고급 언어가 기계어 프로그램으로 바뀌는 내용이 있고요. 반면에 고급 언어를 그냥 기계어 프로그램으로 직접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컴파일러라는 놈은 고급 언어를 어셈블리어나 기계어로 바꿔주는 번역기를 컴파일러라고 부르고요. 자, 프리프로세서라는 놈인데 여러분들이 C 언어를 배우시면서 C 프리프로세서라는 놈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한 프리프로세서라는 놈이 번역기입니다. 자, 이런 프리프로세서는 여기 있는 대로 소스 프로그램이 고급 언어여야 됩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를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을 받더니 고급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를 받아서 다른 고급 언어로 바꿔주는 놈을 우리는 프리프로세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C 언어를 아까 앞에 설명한 코볼 언어로 바꿔주고 싶다.
둘 다 고급 언어죠. 그러면 이때 뭐가 필요하느냐? C 언어를 코볼로 바꿔주는 프리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C를 코볼로 바꿔주는 프리프로세스가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누가 코볼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라고 했을 때 코볼 언어를 모르면 C 언어로 작성한 다음에 C를 코볼로 바꿔주는 프리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코볼 언어로 바꿔서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 없이 실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프로세서는 고급 언어를 받아서 다른 고급 언어로 바꿔주는 기능을 가진 것이 프리프로세서고요. 그런데 이런 프리프로세서의 기능 외에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배우시는 프리프로세서라는 놈은 C 언어를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도 C 언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가 바뀌었느냐? 확장된 C 언어로 바꿔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바꿔주는지는 다시 뒤에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리프로세스라는 번역기도 설명을 했고요. 이 프리프로세스는 그럼 왜 필요하느냐? 아까 설명했던 대로 어떤 고급 언어에서 고급 언어를 바꿀 때, 자,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학교에 왔더니 학교에는 컴파일러가 코볼 컴파일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서는 C로 프로그램을 작성했습니다. 자, 집에서 작성한 C 소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에 왔더니 학교에서는 C를 돌려볼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짠 프로그램을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C 언어를 코볼로 바꿔주는 프리프로세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학교에는 C를 코볼로 바꿔주는 프리프로세서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짠 C 언어를 바로 코볼로 바꿔서 코볼로 작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프리프로세서이고요. 아까처럼 C 언어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번역기에는 인터프리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터프리터를 설명할 때는 컴파일러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두 놈 다 소스 프로그램이 고급 언어입니다. 고급 언어를 받아서 컴파일러는 어셈블리어나 기기어 프로그램으로 번역해주는 번역기가 되고요. 인터프리터는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번역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행 결과를 내보내는 놈을 우리는 인터프리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어들 중에 컴파일러 언어, 인터프리터 언어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러 언어라는 놈은 지금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뜻이고요.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놈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행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컴파일러 언어, 대표적인 게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C, 코볼, 포트란 같은 언어들이 되겠고요. 인터프리터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인 것은 앞에서 방금 인공지능 언어 중에 리스프를 설명했었죠. 리스프라는 언어, 그 다음에 APL이라는 언어, 이런 것들이 다 인터프리터 언어가 되겠습니다. 인터프리터 언어는 화면상에 첫 한 라인을 입력하고 리턴을 치게 되면 실행 결과를 바로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화형 언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한 줄 입력하고 엔터 치면 결과가 나오고요. 우리 앞에서 했던 언어 중에 또 베이직이라는 언어, 인터프리터 언어고요. 베이직도 한 줄을 치고 엔터를 치면 실행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안에 인터프리터가 있기 때문이고요. C 언어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안에 컴파일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로 C 언어에 대한 C 컴파일러를 주로 사용했었는데 C 인터프리터는 없을까라는 얘기예요. 자, C 인터프리터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그래서 C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면 여러분들 C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 한꺼번에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 줄을 입력하고 리턴을 하면 결과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컴파일러를 사용할까요? 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서 컴파일러하고 인터프리터를 비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번역기지만 컴파일러를 주로 다루고 있고 인터프리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실제 실험무에 갔을 때
인터프리터를 많이 만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한 인터프리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들기는 간단하지만 실제 실행을 했을 때는 실행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터프리터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고급 언어들은 컴파일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번역기 4가지를 알아봤고요. 자, 이 4가지 중에 이제 어셈블러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셈블러는 금방 얘기했던 대로 어셈블리어로 작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그에 대응하는 기계어로 번역하는 번역기이고요. 자, 어셈블리 이제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는 우리가 보통 어셈블리 언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기호한 것이고요. 근데 완전 하이 레벨 랭귀지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어셈블리 명령의 전형적인 예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load r1, a 같은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load라는 명령어는 여기 있는 변수 a에 오른쪽에 있는 변수 a에 있는 값을 register r1에다가 옮겨놓으라, 적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에 있는 값을 register 1으로 옮기라는 뜻이 바로 load 명령어고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명령어가 뒤에 이 2개의 명령어를 표시하는데 이것이 기계마다 다릅니다, 문제가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기계를 다 만족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 아니고 기계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중에 한 가지 기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dd r1, sharp2, r2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더하기 명령어인데 add라는 지금 다 심볼을 사용하는 겁니다. 더하기 명령어인데 더하기 명령어는 일반적으로 뒤에 이렇게 3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gister 1에 있는 값과 요거요. 그 다음에 요 샵은 상수 2를 뜻합니다. 상수 2를 더해서 add니까 이 2가지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register 2에다가 저장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1, 샵2, r2라고 쓰면 r1의 값하고 상수 2를 더해서 r2에 저장하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r1하고 r2가 같다라고 하면 이놈을 r1으로 쓰는 얘기죠. 그죠? r1으로 쓸 때는 이것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쓰면 어떤 뜻이냐? r1에 있는 값하고 상수 2를 더해서 r1에 저장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스토어 명령어 b,r1이 되어 있는데 이건 저장하라는 명령어입니다. 마지막으로 rest 1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값을 변수 b에다가 저장해 달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명령어들을 수행해 보면 b equal a 플러스 1을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놈을 계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값을 register 1으로 옮겼고요. 두 번째는 a하고 b를 더했고요. 세 번째는 저장을 했죠. b에다가요. 이 문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취함문 a 더하기 b라는 것을 어셈블리 코드로 나타나라고 하면 load r, a, add r, sharp2, store b, r1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셈블리 명령어이고요. 또한 어셈블러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셈블러에 대한 구성인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